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연초부터 몰아치는 기업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미 투자자뿐 아니라 YTN 시청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기업 오너 리스크를 다룬 YTN 보도로 채워봅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보도 전문 채널 YTN의 활력을 불어주는 YTN의 숨은 능력자,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15초 작품의 주인공을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피,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YTN에선 매년 새해 시작과 함께 연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2년 올해는 새로운 일상, 당신 곁에 YTN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친구, 동료, 그리고 가족을 조명합니다. 매달 소개되는 캠페인 속 내 이웃은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와 호응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 Y 시간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상장 기업의 기업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횡령,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최고 경영자의 돌발 발언까지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큰 타격을 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기업 오너 리스크,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은 기업 리스크를 다룬 YTN 보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연초부터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난 한 주 YTN 기업 리스크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기업 오너 리스크라고 불리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SNS 발언 파장, 또 류영준 카카오국 공동대표 내정자와 임원들의 기만적인 주식 거래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 횡령, 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일련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별 특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조직이 생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위기 발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요소가 될 건데요. 그래서 조직 홍보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과 회복을 위한 매뉴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대응 시에 또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때에는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갖추어져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확한 피해 현황 정보 공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조직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명확히 짚고 사과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보상, 손실 보상 계획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발표해야지 되고요. 네 번째는 재발 방지와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지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언론은 역으로 사건 발생 과정부터 진행 상황,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각 국면별 피해 상황과 원인 규명, 그리고 기업의 대응 이행 정도와 변화 지점을 정확하게 알리고 논평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준에서 YTN 보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위기 대응 그리고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서 핵심 요건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평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규모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사건이 긴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YTN 기자가 발빠른 취재력을 발휘해 연속 보도를 냈습니다. 1월 9일 단독 1980억 횡령 직후 차명폰 여러 대 개통, 도주 긴밀 연락용 의심 보도에서는 횡령 직원 이모 씨가 도주 전 소유 건물을 처분하려고 했던 정황을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1월 10일 단독 외상으로 주식 1,400억 베팅했다가 손해 못 갚자 횡령, 그리고 1월 13일 단독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1조 2천억 주식 거래, NC 소프트만 500억 손실 등에서 이모 씨의 횡령 이유와 사용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예, 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평가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YTN 단독 보도들이 사건 발생 어떤 사실과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1월 4일에 방송된 뉴스큐 구멍가게 같은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전문가 대담에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원인을 조직 내부와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1월 6일 더 뉴스 1,800억 원대 횡령, 직원 체포, 자금 회수 가능성은 또 눈여겨보았는데요. 이 대담에서는 공범 여부의 정황을 살피면서 이 회사의 횡령 선례와 다소 소극적이었던 내부 통제 등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는 수사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사건 전달을 넘어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좋은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예,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 측의 4차례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요. YTN에서는 1월 10일 오스템 임플란트 4차례 입장문 윗선 개입 없다, 선긋기만 급급 보도에서 과거 이 기업 회장이 연루되었던 횡령 배임 사건을 예로 들면서 기업 측 대응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된 YTN의 일련의 이 보도들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이고요. 또 제대로 된 수습 대책과 개선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 위기 관련 보도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잘 취재하고 잘 보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재무 시스템에서는 혼자서 그렇게 큰 액수를 횡령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단독 범행이 맞다면 어떻게 그 횡령이 가능했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후속 취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원님, 그리고 기업인의 발언이 정치권으로 또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죠?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입단 멸공 발언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역시나 언론들은 정용진 부회장발 멸공 논란을 정쟁의 문제로만 풀이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업인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그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밈들을 쫓아가면서 약간 신이 난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정파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는데요. YTN도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 여러 보도를 냈지만 조금 다른 접근도 보였습니다. 1월 13일에 방송된 취재 앤 팩트, 보이콧, 바이콧, 양날의 칼 총수의 SNS 활동에서 대기업 경영진의 SNS 운영과 대중과의 소통이 활발해진 시점, 그리고 원인, 그러한 행보가 가진 명암에 대해서 이 보도에서 다루어 주었고요. 1월 11일 이슈 인사이드, 오스템, 신세계, 카카오페이, 오너 리스크 어디까지에서도 최근의 오너 리스크 이슈를 종합하면서 기업 총수의 문제가 가져오는 여러 파장들에 조금 더 촉각을 세워 다루었습니다. 보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도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지 여부일 텐데 YTN은 정치 공방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수시로 반복되고 있는 오너 리스크, 이 쟁점 자체에 좀 더 주목해서 다루어진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관련 보도는 그 평가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보도, 그거 외에는 주로 화제성 이슈 발굴 위주의 보도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정치권 공방 프레임으로 이슈의 화제성을 부각한 보도들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월 7일 용진이 형의 아슬아슬 멸공 행보, 우려의 목소리도 라는 보도와 1월 10일 난데없는 SNS 멸공 전쟁, 정용진, 조국, 윤석열까지 확전, 같은 날 더 뉴스, 정용진이 쏘아올린 멸공의 횃불, 정치권 때 아닌 멸공 논쟁 보도입니다.
사실 저는 전공 특성상 주위에 홍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위기, 그 중에서도 오너 리스크 관련된 이런 보도들을 접하면 가장 먼저 정말 홍보 담당자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이거 수습하는 사람 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피해를 입게 될 기업 내 노동자들과 소액 투자자들, 또 이제 시민으로서 기업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시각들, 그 입장에서 사안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 가치 하락이나 주가 하락,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초래한 오너가 자비를 털어서 그 손실을 메우지 않는 한 그 손해는 결국 실질적으로 기업 내의 임직원이나 소액 주주들, 또 소비자 시민들과 관련 업계, 또 우리 사회가 나누어져야지 되는 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상대적 약자이자 실질적인 피해자들 입장에서의 피해 상황과 피해 최소화 방안, 또 대응 방안들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손해보는 사람도 따로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리스크 관련해서 YTN 다른 보도들은 어땠습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광주 화정동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 보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YTN 보도에서는 사고를 대하는 기업 측 대응에 대한 날카로운 논평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1월 17일 정몽규 HDC 회장 대국민 사과, 회장직 사퇴 보도였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사죄의 뜻으로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별도의 논평 없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는 보도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모그룹 대주주이자 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밝혔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이것을 면하기 위한 책임 회피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하고 약속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YTN 이 보도에서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그런 논평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하게 주문해 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날카로운 비평 이런 것이 좀 부족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기사 댓글 봐도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고를 수습한 뒤에 사퇴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후속 대책들이 나오는지, 특히 그 부분을 언론이, YTN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대담 요약해 주시죠. 본질을 꿰뚫는 보도, 관점 있는 보도, 중심 잡아야. 이번 기업 리스크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많은 언론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릴 만큼 확대 또는 축소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YTN은 비교적 중심을 잘 잡아주었고요. 관점을 달리해 정치적 논란으로 가려지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본질을 예민하게 포착해 주시고 집요하게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기사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해설, 그에 대한 끈덕진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위기 속에서 혼란스러울 땐 기본으로 돌아가야.
최근 국내 기업의 위기 관련 일련의 이슈와 흐름 보도들을 분석하면서 새삼스레 방송의 기본 이념과 책무를 규정해 놓은 방송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관련 조항 5항에서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이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제성 높은 사건, 사고나 오너 리스크 같은 기업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 그때 언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론 형성과 재력, 또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액 주주와 노동자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의 위기는 곧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과 소액 주주를 비롯한 여러 소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YTN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방송에선 접할 수 없는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란 쉽지 않죠. 오늘은 그 어렵다는 것을 해낸 YTN의 숨은 능력자를 만나봅니다. 간결한 영상으로 YTN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한성구 PD와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 YTN도 새로운 어젠다와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컨셉과 아이디어로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평소 제작하고 있는 영상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얼굴?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편성 제작 한성구 PD와 함께합니다. 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YTN을 보면서 이런 감수성 있고 따뜻한 영상은 누가 만들까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성구 PD님이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제가 만들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한 10년 정도 캠페인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회사 홍보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YTN이 새로운 어젠다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그럼 2022년에 YTN 어젠다는 무엇인가요? 올해 어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일상, 당신 곁에 YTN이라고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 어젠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연말쯤에 이제 다음 해에 네. 의제 설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 사내 공모를 통해서 회사 구성원들의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뽑히면 상금 주나요? 상금 네 넉넉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넉넉히는 아니고요. 네. 소정의 이런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도 좀 참가를 해서 상금을 받아오겠습니다. 선정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어젠다가 새로운 일상 당신 곁에 YTN이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2022년 올해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크게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조금 큰 목표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동 폭력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네. 올해 목표입니다. 네. 저는 영상을 작년 한 해 걸 쭉 보니까 약간 중간중간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따뜻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중점을 두고 뭐 제작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의 뭐 이제 어떤 신념인데 네. 매번 이제 출연자들이 본인의 이제 일상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점으로 제가 제작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영상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더라고요. 뭐 사진사 뭐도 있었고 의사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럼 올해 좀 앞으로 더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특정 인물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이 맡은 이런 일들을
진짜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찾아서 네, 많이 소개하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우리 사회가 따뜻하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시청자께서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뵙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 PD님이 편성 제작 PD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PD분들마다 소속이 다 달라서 헷갈리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편성 PD는 아니고요. 네. 편성 PD는 이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PD들을 편성 PD라고 하고, 저는 채널 아이디든 이제 회사 홍보 스팟이든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하는 PD를 편성 제작 PD 혹은 또 OAP PD라고 합니다. 그 뭐 어떤 것들 제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영상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신입사원 모집 네. 스팟,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네. 홍보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 개편, YTN이 이제 시간대 조정을 해서 네. 뭐 시청자께 이렇게 개편을 한다 이런 어. 뭐 스팟 영상들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크게는 회사 홍보 영상, 네. 뭐 잘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뉴스, 아. 깨어있는 방송, 예, YTN, 알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영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 다른 회사들도 물론 만들고 있지만 좀 차별화를 두다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 영감을 얻고 하시나요? 과거 제가 이제 광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 짤막한 이런 광고 영상이든 이런 스팟들은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파생해서 이제 연결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하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셉이죠. 컨셉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예, 항상 합니다. 지금 PD님이 만들고 계신 영상들이 일반 다른 방송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만드시면서 그 고충들은 없으세요? 네, 고충 참 많습니다. 네. 네. 뭐 고충이라고 할보다는 워낙 짧은 영상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구성들도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보는 시청자께서도 공감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기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저희 PD 같이 일하는 PD가 꼭 여기서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아, 네. 김선용 PD와 같이 제가 같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영상들을 지금까지 만드셨을 텐데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영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19년에 뉴스 개편을 할 때 뉴스 앵커들 옆으로 밑으로 수어, 한국 수어 하시는 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쵸? 크로마에 이렇게. 네. 근데 그분을 앵커석에 앉히고 앵커들이 이 작은 크로마 서로 반대 역할을 한 거네요. 그래서 약간 역발상이죠. 근데 어, 그 당시에 사내 이제 구성원들한테도 너무 좋다, 이런 컨셉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또 하나는 제가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 11년 말에서 12년 초에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심각한 이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YTN에서 연간 기획으로 해서 1년 동안 이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고 14편, 한 달에 한 편 조금 넘게 네. 예, 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사장도 받고 제 자랑 아, 하셔도 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나마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럼 2022년 올해 우리 PD님이 만들고 싶은 영상이라든지 목표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올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환경적인, 미디어 환경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국에서 공급하기보다는 수용자들이 직접 재생산하고 만드는 이런 시대인데,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 조금 독특한, 재밌는 영상들을 이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요. 저는 SBC가 이렇게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작을 하다 보니 그 시간에 뉴스 보다가 광고 나오네? 많이 이렇게 이탈을 다른 채널로 많이 이렇게 가시는데, 그때 제가 YTN을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지만 앞으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PD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들고 계신 영상들이
YTN의 정체성을 좀 나타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2022년에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재밌고 따뜻한 영상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원과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 패스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어디는 되고 안 되는지 헷갈리시죠? 꼭 필요하다, 지나치다. 방역 패스와 백신을 둘러싼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천은민 교수가 왜 방송에 자꾸 나옵니까? 백신 국민보고 맞으라고 매 권하고 지는 한 번 맞고 말고 지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이에 대해 천은미 교수는 1차 접종만 받은 이유를 방송에 출연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원래가 항생제 알러지가 있었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좀 심각했었고요. 결심을 하고 주사를 맞았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거나 의료인으로서 제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역 패스는 1차 접종 후 심각한 이상 반응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YTN의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교수는 계속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권 침해고 또 여러 가지 신체 자유 침해고 침해가 많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지하철이라든가 이 대중교통은 어찌 안 하는지 방역 패스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부득이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거부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책임과 그런 의무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YTN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화합하고 현재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뉴스를 하다 보면 정치인 이름을 줄여서 표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막으로 이름 석자를 다 넣을 경우 내용을 쓰기가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이름 표기를 한자든 한글이든 일관되게 통일했으면 좋겠다. 또 한자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모니터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2월 14일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이브닝 뉴스에 대선 후보 이름을 한자로 줄여서 표기하다 잘못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줄여서 한자로만 성을 표시했고 심상정 후보를 표시하는 심자를 마음심자로 잘못 표기했는데 이것은 자막 실수입니다. 1월 17일 모니터 보고서도 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일정 재개, 안일화 못 들어봤나? 여기서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성을 한글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시간대 뉴스에서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한자로 전달돼 이름 표기를 줄여서 쓸 때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 의견대로 정치인 이름을 줄여서 표기할 때 일괄적으로 한글이나 한자로 통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발언 주체와 내용을 함께 전달할 때는 성만 한자로 쓰는 것이 가독성 면에서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투건 보도국장도 일단 후보의 이름을 모두 입력할 때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만 성만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한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과 한자 사용 문제는 방송 언어의 오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유용한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체육 전문가로서
마라톤이나 육상 경기는 다 세계 신기록 뉴 레코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피겨라든가 체조 이런 데는 세계 최고 기록 베스트 레코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YTN에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피겨에 세계 신기록 경신 실패 이렇게 나왔는데, 세계 신기록이 아니고 세계 최고 기록 실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1월 10기 YTN DMB 시청자 요한학 시작하겠습니다. 새 1월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여서 동영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논의 내용은 YTN DMB에서 방영한 황금 나침반, 시청자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생활 정보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자, 위원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제 정부가 공언을 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다음 회차들에서도 다른 주요 시책 사업들의 진행이나 성과가 소재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 노력도 좀 수반이 돼서 컨텐츠가 사장되기보다 회자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난함을 뛰어넘는 독창성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카메라 워킹, 자막 배열 및 배색, 그리고 승우 나레이션의 톤의 차별화 등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황금 나침반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황금 나침반은 전체 연령과 시청 등급의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도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시청자와 보다 잘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가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작진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제작진의 시청자를 위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 구성상 수상작이 다수이고 또 출품작도 많은 관계로 시간 부족 등 편집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데이터 출품작을 소개하기 전에 AI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이어지는 관련 수상작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관련하여 과학의 원리를 아이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코딩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 최근 과학기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실생활에 다가오는 로봇 기술과 VR, AI 기술 등을 실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에 비해서 방송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방송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분량을 걸러낼 수 있는지, 회로도를 입력한 AI가 중요 정보를 캐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러한 설명이 있을 때 그래픽 등을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공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타겟하는 주요 시청자층이 성인이라기보다는 학생이나 어린이가 아닌가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에 반해서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기엔 다소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1월 2일자 방송 기준으로는 부동액, 디지털 치료제, 메타버스와 같은 성인들이 관심을 주로 가질 법한 기술 콘텐츠가 제공되는데, 여러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이 소개됨으로써 그분들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그대로 제시가 되는데,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타겟 시청자들이 어린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고요. 성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경쾌한 터치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타겟 시청자 층과 콘텐츠의 연출 그리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방송 내용에서 제품이나 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방송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제품을 깎아내리면서 특정 회사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제와 내용보다는 화면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막 처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막에 대한 구성이 일관되지 않아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였습니다. 화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양성도 좋지만 자막 처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칙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